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위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야당은 국가 간 비준을 일방 의결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고, 청와대는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 아니라고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자는 현 정부의 기조와 앞뒤 맥락이 달라서 도대체 무슨 말인 건지 자세한 분석과 전문가들의 해설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존재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가감 없이, 왜곡 없이, 정파성 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석대의 전현준 박사님, 안보협력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이인배 원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봉영식 박사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에 앞서서 급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에 이어서 막 개장한 우리 증시도 패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포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는데, 김 기자, 네, 지금 나와 계신가요? 네, 김영교입니다. 제가 패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어 적절한 용어입니까? 예, 오늘 오전 코스피가 2% 넘는 급락세로 장을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오전 10시 2분 코스피는 어제보다 2% 가까이 떨어진 2055.87선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050선으로 밀려난 건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올해 1월 29일에 2607.1보다 20% 가까이 빠진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증시가 전고점 대비 20% 이상 내리면 약세장에 진입한 걸로 보는데요.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외국인이 3,400억 원 가까이 팔아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개인도 크게 합세를 하면서 지금 1,000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현재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500억 원 가까이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1.6% 내린 687.98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4조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막으로 보셨지만 바닥 뚫린 코스피 시장이라고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하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팔기 시작을 했고 1.6% 급락세로 시작했다라는 소식,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열어서 비준 강행을 했다는 얘기 뉴스 들으셔서 아실 거고, 자유한국당이 위헌이라면서 헌재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한데 먼저 청와대와 국회의 쟁점, 대립되는 상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남북 군사 합의서를 국무회의만 거쳐 대통령이 비준한 건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헌법 60조를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한국당은 해당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북한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닌 만큼 헌법 60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상으로도 남북 간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합의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발언은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비준의 위헌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이런 법리 논쟁은 비준 절차를 통해 남북 협력의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부담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는 분 말고 바깥에 계시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국민들 몇 분한테 미리 여쭤봤습니다. 이 저희 기자들의 보도 내용, 청와대와 국회가 지금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십니까?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제 느낌으로는 한 절반 정도밖에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싸우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 제가 3분 모셨는데 사실관계하고요, 전문가들의 견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현준 교수님부터 제가 좀 여쭙게요. 네. 견해 부분 조금 좀 뒤로 돌리겠습니다. 예. 3분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어떤 판단을 하시는 건 잠시 뒤로 밀어주시고, 먼저 국무회의를 열어서 비준을 강행했는데 국회의 동의 없이 그냥 해버렸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논리부터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60조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조약,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 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사전에. 그건 예. 맞는 말씀인데 네. 근데 이제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도 네. 영토 조항에 의하면은 북한은 우리 땅입니다. 네. 우리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일종의 반국가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돼 부속도서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 땅인 거죠. 우리 우리 하나의 땅이에요. 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북한 따라서 정권은 헌법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닌 거예요. 국가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북한이라고 하는 데와 우리가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91년에 보면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과 여러 가지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합의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조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네. 그렇다면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은 남북 관계가 신사협정을 맺은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북 간 합의다. 예. 남북 간 합의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합의서. 아하, 예. 잠깐만요. 요 대목에서 국가와 국가가 합의를 하면 그거를 통상적으로 국제법상 조약이라고 조약으로 용어를 예. 쓰는데 협정이나 뭐 조약 그렇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서 합의를 하면은 조약이란 단어를 쓰질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라고 합니다. 합의서. 합의서. 그래서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도 합의고 선언인 거지 조약은 아니라는 조약은 거예요. 아닙니다. 예. 청와대 주자 해석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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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결정을 선포하는 권한은 네. 그러니까 비준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조약이든 뭐든 남북 간 합의든 합의든 뭐든. 예, 대통령께서 비준을 합니다. 서명해서 예.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예. 다만 국민들에게 많은 재정적인 부담, 예.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많이 쓸 필요가 있는 부분이나 네. 아니면은 어떤 그 법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아하.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비준 동의. 예,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일 경우에는 대의기관인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예. 되는데 예. 청와대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세금을 써야 되니까 이번에 평양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국회 동의 필요 없이 비준하겠다. 이제 이 그게 지금 논리인가요? 그걸 또 명확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국회에다가 우리 4월 27일 날 네. 판문점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판문점 선언에는 14선언을 이행한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럼 있어요. 14선언은 뭐냐면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맺은 건데요. 네. 합의인데요. 거기에는 북한의 여러 어떤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4선언에는. 예. 근데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는 14선언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요. 예, 예.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려면. 네.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다가 비준 동의 좀 해주세요. 예. 하고 의뢰를 했는데 지금 계류돼 국회가 있죠. 여야가 말하자면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걸 지금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계류 중이라고 계류 중입니다. 그러죠. 지금 올라가 예.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바빠요, 솔직히 정부가. 왜냐하면 지금 올해는 몇 개월 남지도 않고 네.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를 빼겠다. 네. 남북 관계를 예. 물론 비핵화 포함해서 예. 그렇게 했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그걸 판문점 선언을 통과시킬 생각도 없고 도저히 지금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일단은 놔두고 놔두고. 평양 선언은
그게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서 평양선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걸 전제로 해서 먼저 네. 비준을 한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결론적으로 이거는 안보 조항이 관련된 헌법 60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열어서 비준 의결해버려도 그러니까 위헌 아니다라는 평양선언 주장이에요. 자체만 보면 돈이 들어간다든가 안보상에 큰 뭐 위협이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아하. 다만 판문점 선언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계속 예. 공전을 거듭한 끝에 아직 언제 될지 모르는 하세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먼저 그러면 하겠다. 판문점 선언이 아닙니다. 평양 선언을 먼저 비준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건 국가 대 국가 간에 말하자면 예. 협정을 체결한 게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왜 알겠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냐 공격을 하니까 예. 청와대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청와대의 입장과 논리 전개는 전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됐으리라 믿고 그럼 반대로 야당은 이거를 왜 위헌으로 규정을 해서 헌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야당의 논리 전개 의견 빼고요. 사실관계만 여쭈는데 먼저 두 분한테 여쭈는데 먼저 이인배 원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좀 쉽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결국은 또 헌법 60조가 나오네요. 그 야당에서 논리의 준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의 60조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남북관계 특별법, 발전법에 관련된 두 가지 때문에 헌법 사항이 있고 법률 사항이 법률 있어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헌법 사항에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조약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라는 건 국가 대 국가 간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고 네.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조약이란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동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무게 중심이 다른 거죠, 사실. 제목이 조약으로 돼 있냐 합의서로 돼 있냐는 중요치 않다. 그 네. 합의 내용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그렇죠. 했는데 이 문제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 비준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논리인가요? 그렇죠. 야당에서 이제 그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 특히 이렇게 헌법 60조의 취지가 뭐냐면은 국가 공동체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가 공동체가 기반이 흔들리거나 위협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단독적인 결단이 아니라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더 검증을 받아서 신중하게 가라라는 취지에서 헌법 60조가 있는 돼 겁니다. 있는데. 그게 국가다 아니다. 사실 이 뭐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내부적으로는 민족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지만 네. 국제사회에서는 또한 또 국가 대 유엔 그 회원국으로서 국가 대 국가로서의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예. 사실 그 이중성이 있어서 그거를 국가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논쟁이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국가 안전 보장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이 국가 공동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의 주장은 그래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무회의 열어서 심의 의결한 이 비준은 무효다라는 거를 헌재 가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제 헌재에 가서 받겠다니까는 입법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국회 입법이라는 게 고유의 권한이죠. 국회에서 하는 입법권이 있고 예. 행정 입법이라고 그래서 행정부가 매우 시급한 사항이거나 법률에서 의거돼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국무회의에 통과해서 대통령의 제가 서명을 통해서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말하는 것이 비준이라 그래서 국민들께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굉장히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네.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 서명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내에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이 비준 절차였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그거였던 거죠. 이렇게 비준이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뭐 이번에만 특별하게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꽤 자주 하는 그 행정 행위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그죠. 제가 서명하는 건데
예, 그 부분인 거죠. 입법 이제 행정 입법 사항이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 대목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에 대한민국과 북한은 수없이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과 수없이 많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고 고위 당국자 간의 합의서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 모든 합의서들이 다 비준됐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되지는 않고 비준은 했습니다. 비준은 했다는 했고. 거는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예. 저 서명 대통령의 서명 제가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여쭤보면 정상회담도 다 대통령이 비준은 했고 네. 그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은 없고요. 네. 고위급 그냥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 간에 그냥 정부 대 정부로 있었던 합의서는 비준 동의된 적도 있죠. 있습니다. 그 총리가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총리 회담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 사례가 나오고 그에 대한 예산 소요가 파악됐을 경우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시킨 경우가 전례도 꽤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전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자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평양 선언과 군사 합의서 이게 국가 대 국가 간의 한 비준입니까? 아니면 그냥 합의입니까? 이걸 북한이라는 존재를 지금 이 상황에서 국가로 봅니까?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전쟁을 겪었던 한반도 내의 특수관계로 봐야 됩니까? 법적으로. 한반도 내의 특수관계로 봐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 해석으로는 맞습니다. 헌법상 해석으로 맞다는 국제사회 시각에서 본다면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인데 국가 대 국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헌법. 헌법이죠. 예.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본다면 이제 영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하.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를 잠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정부 세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조약은 국가 대 국가 간의 합의니까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런 발표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합의 사항을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저거는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아닌 아닙니다. 거예요. 우리 헌법상으로는. 조약이 아닙니다. 아하. 조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북한 정권은. 네. 합의는 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조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준권은 행정부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네. 고유 권한이죠. 고유 권한이죠. 국회가 하는 것은 비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인데. 왜 필요하는가? 행정부가 앞장서서 국가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는데 예. 입법부의 동의가 있다면은 한국 국민 전체의 합의가 있다. 이 행정부의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국회 즉 입법부의 동의도 받으려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예. 그것이 없다 그래서 비준이 취소되거나 하는 것은 법적 아닙니다. 효력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무회의 열어서 일방적으로 심의해서 의결하고 땅땅땅 두들기면 사실 비준은 되는 겁니다. 비준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과연 이런 것이 행정부가 너무 앞서간다, 나라를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간다 이럴 때 이제 국회에 동의가 있다면은 이제 대답하기가 좋은데 네.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행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독자적으로 해야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예. 남북 간의 정상 간의 합의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사협정. 네. 이건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이다. 이런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법원 이것을 판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이 이것이 위헌이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추진하겠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확률이 극히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요 대목부터는 이제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의견으로 좀 넘어가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논거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비준했고 이런 논거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헌재로 가자고 지금 끌고 갔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이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주장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이었던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합의사항 14선언. 국가 대 국가의 법률 그 조약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야당 시절에 말씀하시고 그걸 자서전에 써놓은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 대목에서는 국민들도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야당 시절에는 분명히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시니까 제가 그냥 비준합니다. 이 논리인데 요 부분부터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의견과 정말 학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쭙겠습니다. 2007년 14선언을 조약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건은 합의서로 돼 있죠. 합의로 돼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자서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조약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조약을 떠나서 그 합의서라고 해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게 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14선언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지원을 하도록 그러니까 돼 경제적 있으니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거의 반드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 사안이었고 합의입니다. 이번에 판문점 선언도 그러니까 4월 27일 날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 때 만들어진 판문점 선언도 지금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고 돈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문제고. 때문에. 근데 이번에 특히 이제 아마 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어떻게 비준을 하냐 마음대로 네. 동의 없이 이거 국가 안보와 아주 직결된 문제인데 네. 그런 문제도 상당히 크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슨 뭐 무장 해제를 한다든가 무슨 땅을 양보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네. 예, 결국은 DMZ 특히 DMZ를 비무장화하는 데 있어서 GP를 철수한다든가 하는 것도 거의 동일하게 네. 예, 동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비무장화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유해 발굴을 위해서 지뢰 제거를 하는 거고 JSA는 원래 비무장지대인데 1976년 8.28 독재 사건 때문에 무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비무장지대로 만들자고 하는 거고 초소도 다 없애는 거고 네. 뭐 이를테면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누가 더 손해냐? 그러니까 뭐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남북 양측 뭐 20km씩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냐 하는 데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네. 물론 어떤 분은 이거 심각한 우리 안보 위협이다 보지만 반대로 북한도 굉장히 그렇게 되면 북한도 안보 위협을 받는 거고 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남북한이 그러한 긴장 완화 최소한 일정 지역의 어떤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 서해 네. NL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화적인 어떤 지역으로 만들면은 우리 안보가 어떻게 해치냐, 오히려 안보가 더 강화되고 안보가 더 안정적이 되고 충돌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거다. 네. 따라서 이것은 무슨 뭐 국가 안위를 해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게 지금 아마 청와대와 여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 교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로서. 저도 이게 또 위헌 소지가 동의합니다, 저는. 예.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기조로 제가 예. 해석이 돼서 예, 저는 뭐 그러한 논조인데요. 네, 네. 예, 어떻든 간에 재정적인 그 소요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네, 대표기관인 네. 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군사 분야 합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 그런 안보에 대한 우려 이건 불식시켜야 됩니다. 예. 예, 있을 수 없는 거죠. 안보를 양보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 자세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오히려 안보를 더 튼튼히 한다 할까요? 예. 전쟁 가능성, 평화 유지에 예.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보 위협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로 보는 거는 과하다 이런 기조시네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정 교수님의 뭐 논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잘 네. 됐습니다. 이 원장님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에 보면 사실 이게 이 효과는 그 다음에 문제고 사실 예. 이거 자체가 갖는 평양선언 자체가 이 두 가지죠. 경제 협력 분야가 하나 있고 지금까지 앞에 부분이 이제 군사 협력 분야가 네. 두 가지가 큰 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는 대단히 사실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저는
그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개성공단 금강산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연결까지 네. 재정 소요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정 소요 면에서 보나 안보에 대한 영향으로 보나 사실 국회에서 저걸 검토하는 거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인즉슨 이거 돈 들어간다 분명히.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보에 들어가죠.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치냐 이 합의가 네. 미친다. 따라서 이거는 비준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결은 위헌 소지 있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제 판문점 선언을 이제 국회 비준 동의하겠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간의 합의나 그런 것 이행이 안 되고 다 깨져 버리니까 맞습니다. 휴지 이것이 조각이 좀 되니까. 안정성 있게 예. 그 합의 사항들 안정성 있게 끌고 가려 그러면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통해서 그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까지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취지였죠. 그래서 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하겠다고 그랬던 거였던 거죠. 이번에 분명히 그 대통령께서 기억납니다. 평양 선언 같은 경우에도 비준만 하셨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준한 것은 대통령령 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법률적인 그 입법 국회에서 만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대통령령의 효력은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와서 무효화 시켜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영속성이 네, 떨어진다는 영속성이 거죠.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대통령께서 취지로 하셨던 판문점 선언 때든 평양 선언 때든 이 관계 합의를 좀 영속성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를 설득해서 예. 동의 절차를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이 대통령께서 처음에 의도했던 그거로 가는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4월 27일 날 발표했던 판문점 선언의 하나의 후속 회담으로서 네. 평양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네. 또는 구체적인 실천을 잘 하기 위해서 그 평양 선언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판문점 선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평양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네. 경제 교류 협력이나 군사적인 긴장 완화나 이런 것들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것만 돼 있긴 통과가 하죠. 되면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동의만 해주면 사실은 평양 선언은 자동적으로 예.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좀 선우가 바뀐 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그래서- 먼저 비준을 받고 예. 동의를 받고 평양 선언이 이렇게 다 갔으면 문제가 예. 없을 텐데. 그래서 예.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나오기 전에 출생 신고부터 먼저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지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점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전략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이 해야 부분은 한다.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 물론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 논리 내지는 정치 전략적인 판단이 통치에 행위다 여기에 이거죠. 지금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예.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국민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도 해석이 제각각일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애가 나올 거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출생신고부터 먼저 하자. 날짜도 딱 정해지니까. 근데 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봉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그 정부의 입장에 이제 시간을 두고 2007년하고 2018년에 이게 선우가 바뀐 건 맞습니다. 그 2007년에는 법무부에서 14남북 공동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신에 그 후속 조치가 있을 때는 재정 부담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선언 그 해석을 했는데 이번엔 그게 바뀌었죠. 판문점 선언과 이제 평양 선언에 관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판문점 선언은 이제 평양 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시행하는 그런 네. 성격이 있기 액션 때문에 플랜이다라는 거죠.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예. 얘기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가 들어와야 된다는 해석을 했고 네. 요즘에 와서는 요즘에 그렇게 했고 예전에는 예. 오히려 큰 틀에 합의한 거는 이제 국회가 할 필요가 없고 그 구체적인 것만 국회가 감시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동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걸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었다면은 이거는
남북관계 발전법 21조 위반이다. 예. 거기는 국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해 국회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청와대가 나간다면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네.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까 이인배 원장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약속했던 그리고 또 희망했던 이 대통령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이 중요한 틀이 다시 또 무효화되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을 끊겠다. 네. 선순환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너무 빨리 접은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봉 박사님도 좀 청와대가 너무 서둘렀다. 이런 절차상에 이거를 점프를 너무 심하게 했다라는 의견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은 예. 뭐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예. 변호사가 안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성공하지 못했을 걸 아는데 이거 사실 누가 지금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방이 계속 지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공방이 있고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은 이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늘 LA 다저스의 유현진 투수가 한국 선수는 최초로 월시리즈에서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 잘할까 못할까 거의 관심이 있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거는 끝내자. 너무 소모적이다. 취지는 그거예요. 예, 그거를 그건 이제 살려야 이해합니다. 되는데 스스로가 그걸 뒤집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너무 속도전에 예. 매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모든 게 예, 예. 이 시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이밍이 이게 있기 생명에도 때문에 골든 지금을 타임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어떤 지금 좀- 보세요. 아하. 북미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상회담 내년에 열린다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언제 저게 동의될지 몰라요. 하세월이다 이거죠. 그럼 북한은 북한대로 또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 뭐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예. 물론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우리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요. 네. 뭐 해준 게 뭐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네. 일전합분 준 게 있냐 예를 들자면 이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때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공을 들였던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물 건너가고 다시 예. 작년 연말 상황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로 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야하. 이 카드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미국의 압박 좀 대화를 해주세요. 좀 속된 말로 지르는 면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예, 선제적으로 그냥 예. 질러 놓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건 정치 전략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먼저 점프를 해서 예. 우리가 먼저 좀 도장을 좀 찍어 놓고 그렇죠, 먼저. 미국도 끌고 오고 북한도 기정사실화 하는 압박하고 거죠. 기정사실화. 예, 아까 저 A를 잘 들으셨는데 먼저 예. 혼인신고 해가지고 예. 부모님들이 결혼 반대 못하도록 만드는 네. 이제 말하자면 출생신고부터 먼저 그냥, 해놓고 그냥,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아하. 이것은 사실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이거를 고도의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할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이거 예, 몇 년 사안이 걸릴지 아니다 모릅니다. 이거죠. 이거. 예. 예를 들면 임기 내내 통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그런 생각에 면이 좀 일단 있습니다. 네. 이 전략적인 그 전 박사님 말씀은 전략적인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더라도 일단 내용상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판문점 선언 4월달에 있었던 네.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너무 추상도가 높은 합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전반에 관한 그래서 남북 간의 일체 합의에 대해서 이행 실천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네. 뭐 군사 분야에서는 육상, 해상, 에서의 모든 어떤 일체의 위협 적대 행위는 하지 않도록 예. 하겠다. 이건 뭐 코의 모든이에요. 그런 것들이 돼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것이 뭐 국회 비준 동의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정부는 백지 수표를 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 예. 비준 동의 이거 가지고 그때 다 비준 동의 했지 않느냐? 그때 일체의 모든 남북 간의 합의를 다 이행하기로 했으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든 뭐든 다 그거를 토대로 놓고 모든 남북 간의 관계를 국회에 견제 없이 다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판문점 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 동의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봤던 사람이고 두 번째 이번에 평양 선언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대북 군사 합의도 굉장히 대구 군사 합의 뭐 굉장히 5개 부속 합의로 되어 있는 그렇죠. 꽤 분량이 굉장히 많은 문서였는데 그거에 같은 경우는 꽤 구체적인 합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토를 해야죠. 네. 검토를 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면 그
비준한 합의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론의 이행을 위한 것은 비준 없이 그냥 이 대표,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 간의 합의만으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이 비준 절차가 끝나고 만약에 비준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 평양선에서 했던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이 비준 합의서에 의거해서 이 차관급이든 이 뭐 국장급이든 남북 간에 거기에 합의 사항을 디테일하게 합의하는 거 이행하는 문제는 네. 그냥 다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자, 있게 되는 자, 거죠. 보세요. 예. 굉장히 지금 위험할 수 제일 있습니다. 문제가 경제하고 안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돈을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와 네. 우리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문제인데 네. 지금 경제 지원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그러니까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받지 않고 예를 들면 통일부가 오소 돈을 이를테면 네. 몇천억을 나가지고 방법 개인, 없죠. 통일부 장관이 개인 돈을 낸다고요? 예. No, 그게 아니고 국회 모든 예산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예산 자를 수 있고 안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견제장치는 충분한 거고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의 위태로운 상황이 예를 들면 전개된다. NLL에서 또 뭐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교전 수칙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박살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마음대로 어떻게 정부에서 마음대로 돈을 씁니까? 대북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제재 받고 있잖아요. 네. 제재가 있는 한은 한 푼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난 예. 없다고 봐요. 그런데 봉 박사님, 이 논쟁이 4.27 판문점 선언 때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결국 큰 틀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남북한이 싸우지 말고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 평화를 이룩해 나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회로 넘어온 그 동의안의 부속 이 문서를 봤더니 그렇게 해서 들은 돈이 얼만데 했더니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추계 비용을 대충 해놓은 액수가 그 기억에 뭐 한 4천억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관 연구기관에 따르면은 남북 사업은 수십조가 될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2,900억만 일단 제시를 했었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야당들 주장은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턱도 없이 적은 액수를 보내왔기 때문에 이걸로는 심의조차를 할 수가 없다. 정확한 견적서를 좀 보내달라. 이런 논쟁이 좀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평양 선언을 이 비준해 버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 논리. 네. 저는 법 전공인이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예. 저희 같이 이제 정치를 전공하거나 하는 사람은 될 문제도 어렵게 만든다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제 정치 논리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서가 나올 텐데 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국회에서 통일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외교부에서 뭐뭐뭐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제대로 평양선언 실현에 추동력이 확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입법부에서 자꾸 이것이 발목 잡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속도감 있는 남북관계 개선은 일단 문턱은 빨리 넘었습니다만 결과가선 더 늦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국회에서 돈이 나와야 그렇죠. 뭔가를 할 그렇다면 수가 이제 있죠. 법리 논쟁을 떠나서 예.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남북관계의 미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그래서 네.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적 동의,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어떻게 네. 국민을 설득하고 어떻게 주변국, 미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청와대나 정부 당국자들은 정말 그 야당에게 진솔하게 네. 되면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다. 네. 물론 법리적으로도 물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설명을 충분히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통일 비용을 줄이는 네. 다시 말하자면 지나치게 분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어떤 그 통일이 급작스럽게 됐을 때 들 수 있는 돈을 지금씩 조금씩 좋습니다. 들여서 예. 북한을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 향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이
침략에 대한 유혹도 줄어드는 거고 예. 평화에 도움이 된다. 어떻든 이러한 논리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거 그게 않고는 법적으로 안 따지는 되죠. 게 예, 무의미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얘기한 그런 남북관계 개선에서 기대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네, 그 경제 문제부터 경제 문제 시작을 했죠. 속보가 있다고 예, 하셨죠. 예. 증시 폭락했고 그냥 공황 상태다. 네.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도 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청와대 참모들하고 정부 관리들에게 작년하고 과연 달라진 게 무엇이냐 질책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의 어떤 심정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이런 좀 숫자는 모호하지만 여기에 지지를 해 주십시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문제는 경제야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근데요. 숫자를 좀 보여달라 그럴 물론 것이고. 뭐 증시가 폭락하고 한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저는 증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지금 약 411조인가 하는 떠도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일테면 그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주택으로 가가지고 뭐 그 아파트값이 네, 폭등하잖아요. 이거 많은 사실 저도 소위 부자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을 합니다. 자기들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네, 네. 일테면 네. 그리고 예. 4월달 예. 여론조사를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이거 법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4월 정도에는 약 71%가 판문점 선언을 지지를 했고 지금은 국회 비준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8% 정도 이게 이제 갤럽이라든가 네. 리얼미터라든가 각종 언론기관들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8% 내지 60%가 국회 비준 동의를 해야 된다 판문점 선언을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물론 안보도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회선체, 좋습니다. 예. 출구를 찾자고 하는 국민들이 의견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좋습니다. 예. 반대만 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정치적으로도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시중에 뭐 부동자금 얘기는 이제 뭐 다른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좀 치고 그럼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은 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평양 선언 비준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금 뭐 계속 여론조사는 지금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위헌 논란으로 가서 헌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여기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 마지막 질문을 우리 이 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헌재로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더 꼬일까요? 일단 이제 야당에서 헌재로 보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준 절차를 통해서 국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라도 일단은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 됩니다. 의도에서 저렇게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뭐지 헌재로 간다고 해서 저거 자체가 명확하게 결론 나는데 시간도 걸릴 것 같고요. 어렵다. 어려울 예. 것 같다. 사실은 저 상황 자체가 헌재에서도 그냥 이게 법리적 판단만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예. 정치 환경과 여러 가지 국가 전략들 다 판단을 해서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사실 그 시간 지나는 동안에 아마 이 남북한 관계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좋든 거죠. 나쁘든 예. 어떤 관계가 갈지 어쨌든 대단한 많은 또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 그 실질적인 법리적인 효과는 적을 네.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와 국회의 힘겨루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용과 취지와 그 속내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사이에도 지금 증시가 걱정입니다. 계속 지금 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 숫자를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색깔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 자체는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즉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의미 있는 기사가 좀 하나 떴는데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돼서 조심스럽지만 이거 한번 거론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요. 개성공단에 동결된 1조 정도의 우리 자산 동결 풀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올라갑니다. 또 개성으로. 대북 제재 완화는 지금 미국이 안 해줘서 지금 국제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개성공단 문제는 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그 평양 정상회담에서 네.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그 자산 동결한 걸 좀 풀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네. 그 잘했네요. 자기 자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자기들 아니요, 동결을 공식 보도는 나왔습니다. 보도는 나왔습니다. 개성공단의 자산 동결을 풀겠다라고 우리에게 통보해 왔다라는 보도는 예, 예. 나왔는데 그러니까- 통일부의 공식 입장은 예. 아직 통보는 받은 게 예. 없고 그러나 전체적인 기류상과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예. 거는 예측은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북한으로서는 어떻든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핵포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한다면 물론 북미 관계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제재가 언제 해제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네. 그나마 남북 관계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어떻게 좀 제재를 풀도록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북한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먼저 희망하는 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재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개성공단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임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재계약이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더군다나 또 플러스 524 조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상징적인 그런 조치랄까요? 또는 그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해서 또 어떤 면에서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는 네. 그런 압박 카드로 또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법적으로 또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때문에 시작된 오이사 조치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이건 이제 북한이 이제 핵 실험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그냥 철수 이래 버렸는데 그게 지금은 또 이 유엔의 대북 제재 사안으로 돼버리면서 남북한 간에 합의한다고 이게 재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올라가서 풀어달라고 할 것이고 북한은 풀겠다고 할 것이고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 정치적인 그런 상징적인 조치 이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재개된다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네, 개성공단의 앞서 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의 임금은 신권으로 들어갑니다. 신권으로 달러를 신권으로 풀지도 않고 손으로 한 번도 만지도 않은 신권을 빳빳한 새돈 그거를 이제 100달러로 북한에서 못 믿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신권으로 곧바로 차에다 실어고 와가지고 바로 그걸 인계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영어로 벌크 캐시라고 하는 뭉칫돈이 그대로 들어가는 임금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간접적이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현재 상황에서의 임금 그 지불 구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인즉슨 남한 당국도 북한 당국도 개성공단 재개를 하고 싶어하는 기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유엔 대북 제재에 걸려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재 걸려서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걸 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이든 기업이든 대단히 미국의 독자 제재나 유엔의 제재나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은행이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은행이 이제 완전히 미국으로 또 칼 맞게 되죠. 예. 그렇게 안 하죠. 우리은행이 절대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속이 타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얼마째입니까? 지금 탁 놔두고 내려왔죠. 그 손해나고 파산하고 뭐 지금 신용불량자 된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속히 또 재개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존재하기는 하는데 봉 박사님도 그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이사 조치 해제 그리고 네. 개성공단 재개 이것은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지 다른 국가의 독자 제재랑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르겠죠. 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지어야 될 텐데 네. 그 득실을 계산을 냉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증문즉설로 유명해지신 법률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결정은 맞는 결정, 틀린 결정이 없다. 정답이 어딨냐? 정답은 없고 결과만 있을 예, 뿐이고 선택할 선택에는 뿐이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업보가 생긴다. 네. 문재인 정부도 맞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고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어야 될 텐데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은행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경제의 일부거든요.
재무부에서는 지금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실 OFAC라고 그러는데 네. 7군데 우리 국내은행에 벌써 경고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대놓고 경고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예 뭐 미국이 어떻게 하겠냐, 남북관계 경제협력 해야 된다, 기업인들 불쌍하다 해서 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거나 오이사조치 해제를 한 다음에 만약에 제재가 들어온다면, 즉 한국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경제 제재가 들어온다면은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요. 네. 물론 이제 벌크 캐시를 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의 대안으로서 민생 분야, 그러니까 네. 생필품이라든가 그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해서 예.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생필품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뭐 양식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라도 일단 가동하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오래 하면 다 썩어 나자빠질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북한 근로자들이라든가 북한 정부도 애타게 또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고 뭐 현금을 반드시 달라고 한다면 제기하기 힘들겠지만 네. 북한이 아니라 대안으로서 예. 어차피 북한 근로자들 먹여 살리는 문제다. 이건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생필품을 또 식량을 사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월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현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지만 대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섣부른 희망 섞인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현금 아니고 현물로 주겠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고 뭐 남북한 간에 어찌됐든 우리는 합의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뒷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됩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까? 이건 좀 전문가들이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이 좀 해주셔야 될 것 말씀은 같아서. 제가 좀 드려야 될 건 뭐냐면은 그 현물로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개성공단은 적어도 유엔 안보리 판단으로서는 그 합작 투자입니다, 북한과. 근데 유엔 안보리 그 결의안 2375 대한민국 정부도 찬성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2375 제18항을 보면 공공 인프라 산업을 제외한 투자 협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게 명기가 돼 있군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고 유엔 안보리 그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한번 받도록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승인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오이사조치도 해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답을 이번 유럽 순방 때 하셨습니다. 북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됐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북한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가? 네. 맞다면은 재개할 수 있죠. 예. 하지만 국제사회가 거기 동의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북한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됐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예. 거기에 어떤 확답을 주실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찰 문제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미국하고의 이제 이견 문제가 있어서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의 이 피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지금 이번 달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개성을 이제 가게 되면은 이분들은 재개를 요구를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러니까 섣부른 희망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는 50항, 51항, 52항 이 언저리 가게 되면은 네. 그 대화로 문제를 해야 되고 특히 민생에 관련된 것들은 예외로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관광객이 대거 북한에 들어가잖아요. 관광도 제외입니다 지금 네, 제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찾으면 길이 있어요. 길을 찾지 않으니까 길이 없는 거지. 예. 사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유엔 제재 결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결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 제재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독자 제재를 북한에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저도 일을 해봤습니다만 미국의 재무부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국무부는 정무적 판단도 하고 외교적 관계도 판단을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해서 예.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국방부 펜타곤보다 재무부 사람들이 더 재무부는 완고하고 더 고집이 세죠. 굉장히 고지식해서 원리 그냥 원칙주의고. 그야말로 예. 행정명령에서 이부 위반되면 바로 그냥 네. 소송 조치해서 증거되면 바로 그냥 걸어버리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니까 이 하나는 우리 정부도 속도전까지는 좋지만 미국 재무부의 그런 원리 원칙주의는 정말로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개성공단 같은 차제에 개성공단 전 박사님 정확하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차제의 이 임금 지불 구조와 그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그 채용 방식 사실은 예. 뭐 석 달 6개월 지나면 돌려 빼버리거든요. 이게 사상적으로 문제 있을까봐 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숙련되고 나면 그 근로자들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 그런 채용 방식, 지불 방식 이런 것들도 차제에 잘 정비를 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영할 수 있게 지금부터 이제 마련할 조치도 협상도 해야 된다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전략적인 말씀 좀 드리면 지금 거의 모든 돈 되는 것들은 다 중국이 지금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땅이 우리 땅이고 거기에 있는 자산들은 다 우리 자산이에요. 네. 그 석탄이 됐든 석유 이를테면 텅스테인이 됐든 이런 것들이 중국에 완전히 다 거의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공단만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위챗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쓰는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식으로 하면 카톡 같은 건데요. 예, SNS 요. 그런 걸 통해서 모든 돈들을 송금을 합니다. 그건 예. 미 재무부에 안 잡혀요. 그리고 북한은 거의 지금 위안화를 쓰고 있습니다. 달러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잡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남한은 완전히 소외됩니다. 북한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중국, 미국, 일본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좀 전략적 판단을 할 때가 됐습니다. 예,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라도 좀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방향으로 좀 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유엔 대북 제재라는 이런 엄연한 엄혹한 현실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룸은 없어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좀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북미 회담은 늦춰지고 있고 오히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연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 자, 요거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요거 좀 견해 좀 여쭙겠습니다. 봉 박사님,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 올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올 보시는군요. 이유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미 정상회담 없이 서울 답방 서울 답방 이야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1월 10일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그 전에 서울에 와서 다시 한번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서 얻을 게 과연 없다.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획기적으로 네, 해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봉 박사님은 그렇게 보시고 이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오는 것이 하나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전략적 판단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미 정상회담이 늦춰져서 대화의 모멘텀이 떨어질수록 남북 민족 공조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가장 빅 카드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와서 이 미국을 압박해서 전 세계에다가 그야말로 그럴 가능성도. 평화 애호의 이미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네. 김정은으로서는 전혀 좀 해댈 게 없고 좀 손해 볼 것이 없는 판단이기 때문에 행보기 때문에 와도 될 거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열심히 우리 정부가 김정은 답방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 거다. 그런데 사실은 저 발언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은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오는 것이 순서로도 맞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절차라도 맞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서울에 올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이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전에 연내에 올 저는 연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내에도 있고요. 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 미국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오는 그 것입니다. 답방이 이루어져야지 그야말로 한반도에 저 비핵화에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바람이 될 거다 의견이 생각이 듭니다. 반대입니다. 저는 네. 안 올 것이라고 안올 것이라는 했지만 것이고. 원장님하고 의견이 같은 것은 그렇게 의미 없는 네. 대한민국이 이용당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연내 네. 그 의견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차도 있고 견해차가 분명히 존재하는군요. 전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그 팽이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팽이채로 팽이를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계속 돌려야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과가 네. 뭐 특별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초로 북한 지도자가 서울에 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정말 민족사적인 굉장히 큰 쾌거가 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북한이 얻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이미지도 좋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남북관계 모멘텀을 중지시키자고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남한에 북한에 미국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되더라도 김정은이 올해 안에 서울에 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 예, 2대1로 전문가들은 이런 예측을 지금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지금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아마도 김정은 스스로도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답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지금 이 국내에서의 이 여야 관계 매우 복잡한 방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누구 말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 잡으셨을 겁니다.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착잡하십니까? 시원하십니까? 한심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도도맘 김민아 씨의 남편 조모 씨는 부인과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이 나오자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돌연 조 씨 명의의 소송 취하서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낸 게 아니라 강 변호사와 부인이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강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기 불과 이틀 전 남편 조 씨 측과의 합의가 결렬됐던 사실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말에 대해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소송 취하서 작성을 도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줄곧 도도맘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취하 허락을 받은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강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강 변호사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어렵다는 서울법대에 들어갔고요. 학부 3학년 때 고시 패스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고 참 유명한 분인데. 자,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용석 변호사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예. 제가 그 프로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예. 이게 서울법대 뭐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거는 다 뭐 익히 알지만 사실은 졸업하기 전에 학부 때 고시 붙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꼭 좋은 게 아닌 게 이 예.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넓게 한 게 아니라 입학하자마자 드립다 고시 공부만 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간혹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강용석의 몰락인 것 같은데 예. 이거 어떻게들 보세요, 다들? 뭐 기본적으로 강용석 변호사 하면 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법관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경험을 해보거나 이런 예. 경험들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 때 사법고시 패스해서 바로 법관이 됐으니까 예. 뭐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고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왔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네. 것이 법률 전문가이고 이렇게 머리 좋다는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법원에다가 재판부에다가 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일에는 이성을 잃게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에 지금 주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관돼 공범이죠.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공범이에요. 공범이죠. 그러니까 예. 공범이 자기 일을 볼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대체적으로 예,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조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판단을 내릴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엄청난 지금 예를 들면 민사소송에서 4천만 원 판결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불륜이라는 게 다 인정이 되는 것이고 예.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가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상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예. 아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예. 제3자적의 객관적 입장에서 국민들이 예. 강용석 변호사와 그 유명한 도도맘 김민아 씨라는 분의 관계가 불륜이거나 말거나 사실 무슨 관계냐고요. 예.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예. 둘의 사생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부가 강용석 변호사한테 법정 구속을 시킨 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해서 맞아요. 네. 재판부에 넣은 건 이거는 용서 못하겠다. 그렇죠. 정작 그 주범격인 도도맘 씨는 풀려났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나 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공범인 변호사만 지금 법정 구속시킨 거죠. 그렇죠. 더 괘씸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원에 사실은 서류를 내는 입장이잖아요. 변호사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그걸 검증도 해주고 작성도 해주고 이 협의도 법률적으로 하고, 이게 조언도 하고. 예, 조언도 하고. 예. 그러는 사람이 법원에 내는 걸 본인이 스스로 위조를 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위조한 서류라는 게 그 예. 남편이 뭐 고소 취하했다. 그렇죠. 고소 취하서를 서류, 아예 예, 생으로 맞습니다. 위조해서 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감 도장이라든지 뭐 위임장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감까지도.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위조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도장을 예. 김민아 씨가 찍었는데 예. 거기에 강용석 씨가 코치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 된다라고 근데 그걸 재판부는 이거는 위조다라고 본 거죠. 본 거죠. 본 예, 거죠. 왜냐하면 사문조 자체가 그건 본인이 찍지 않았는데 그 마치 본인이 도도맘의 찍은 것처럼. 남편은 고소 취하서를 써준 적이 없다는 쓴 적이 거죠. 없다고 그래요. 시종일관. 그렇죠. 이건 위조된 네. 서류다라는 네, 맞습니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안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변호사가 그런 판단을 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도도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적인 이런 이유가 된 게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본인은-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았다는 거잖아요. 도도맘이 와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알고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려면 김민아 씨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강용석 변호사 말이 맞다. 남편은 이미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걸 쓴 거지. 강용석 변호사가 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법원에 강용석 재판에 법원에 나와가지고 김민아 씨가 딴소리 강용석 씨가 했군요.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원래는 손발이 잘 맞으려면 예. 김민아 씨가 인정을 해줬어야 돼요. 네. 그랬으면 강용석 변호사가 일정 부분 본인이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을.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그랬겠죠. 예. 예를 들면 이걸 사문서 위조를 해도 예. 김민아 씨가 와서 자기는 남편한테 들었고 그것 때문에 찍은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찍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네. 강용석 변호사는 빠져나갈 나는 구멍이 있잖아요. 빠져나갈 거다라고 믿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근데 김민아 씨가 나와서 법정에서 강용석 씨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본인은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거죠. 의외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결정적인 데서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그냥 맞아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거를 예, 예. 남들보다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 생각해요. 같아요. 법을 예. 안다고 생각해서 법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예. 거죠. 그나저나 예. 어찌됐든 국회의원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돈도 그랬었죠. 잘 벌고 유명했고 그랬는데 예. 이제 변호사도 못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변호사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의 최종 판결이 나면 집행유예 이상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네. 이제 5년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 정지. 그리고 변호사 협회에서 예.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 네. 변호사를 아예 박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5년 뒤에 다시 변호사 하겠다고 해도 심사 다시 받아야 그렇죠. 되겠군요. 심사를 받아야 돼요. 변호사협회 심사를 받는데 대체적으로는 심사가 나오는 편인데 모르겠어. 강용석 변호사 케이스는 어떻게 될지. 또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금고 이상형을 받게 되면 5년 이상 자격이 정지되고 그 이후에 변호사협회 논의를 거쳐서 다시 변호사 자격을 줄지 안 줄지 결정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예. 없네요. 이제 김부선 씨는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법정에서 옥중에서도 변호를 할 거냐. 예. 첫 번째 이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 옥중 변호. 예, 그럴 가능성. 참 창의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별 참 예. 옥중 경영은 봤어도 옥중 변호는 처음 보는 거. 어쨌든 그럴 그러게. 가능성. 두 번째는 사임계를 내는 가능성 두 가지라고 네, 보여지는데. 어디가 더 높아요? 예, 왜냐하면 사임계를 내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적극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경찰서를 따라가서 뭐 변호를 해줄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뭐 문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옥중에 쓸 수는 있고 뭐 옥중에 면회를 가서 잠깐 만나서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변호를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실질적인 변호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온다고 하면 옥중 변호라는 게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임계를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강윤석 변호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강윤석 변호사의 태도를 보면 창의적이라는 네. 표현이 긍정적인 창의적이 아니라 제 네, 말은 네. 부정적으로 창의적이에요. 예. 본인이 계속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면 어허.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한편으로는. 있는 성격의 소유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이 사건을 만약 옥중에서 계속 변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언론은 계속 김부선 사건 나올 때마다 강윤석 변호사 얘기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계속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강윤석 변호사가 나와서 변호사로서 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사무소 그렇죠. 위조까지 했으니까. 네. 그럼 저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방송 활동이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상파나 공중파는 좀 그래도 공영성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그게 이제 됐지만 방송 출연도 어려워졌죠. 그렇죠. 그런데 예. 케이블이나 다른 데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뭐 있어요. 유튜브 방송 같은 그렇죠. 거 뭐 1인 방송 계속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옥중에서 변호를 하겠다고 끝까지 우길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부선 씨 변호를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군요. 네, 두고 봐야 될 예, 것 좀 같습니다. 두고 보시죠. 이거는. 자, 다음에 예. 제가 보다 진짜 장관 청문회 참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이 봤지만 예.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나온 조명래 후보자 2살 손자한테 예금 2,200만 원. 예. 요거는 좀 국민들한테 좀 공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근데 두 그건 뭐 살짜리가. 차비조 때문에 2살짜리한테. 그러니까 이게 발언을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본인이. 수정했습니까? 수정을 한 건 뭐냐면 뭐 세뱃돈, 그다음에 용돈 이런 거 다 모아서 결국 2,200만 원이 됐다. 복 받은 애기 일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만 정도- 2살짜리가 2살짜리 세뱃돈에 차비에 용돈 받은 게 2,200만 원이에요. 됐다면 많은 거죠. 그거는. 뭐 그거 자체가 뭐 돈 있는 집안에서 뭐 그럴 그거 수 있죠.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그 불법은 아니죠. 장관 청문회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국민의 감정하고 맞지 않죠.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두 예. 살짜리가 2,200만 원짜리 예금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상상이 어렵잖아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여윳돈 2,200만 원 통장에 놓두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만 2살짜리가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돈 많은 집들이야 예컨대 예. 100일 날 내가 그러면 아이 이름으로 얼마를 주겠다 해서 돈 넣어줄 수 있죠.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로 고위 공직자로 올려고 하신 분들이 네. 저렇게 고액의 금액을 아이한테 주고 어떤 형태로 뭐 아이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어떤 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는 내용이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조명래 후보자 얼굴을 보시고 저분이라고 유명한 분도 아니고 유명한 분은 그러나 아니죠. 사실은 프로필만 놓고 보면 예. 대학 교수시고 그렇죠. 부동산 학과 전문이시고 예. 방송 활동 좀 하시고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 재산 축적 과정이 부동산 투기 문제와 예. 저렇게 증여 장남 명의를 빌리고 손자 명의를 빌리고 뭐 이런 시기 때문에 야당의 공격을 더 빌미를 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 명의로 집을 사고 팔고 이랬어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아들이 다 소득이 없을 때죠. 소득이 없을 때. 예. 그다음에 좀 아들한테 소득이 없을 때 돈을 줬어요. 뭐 수천만 원을.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증여세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이후에 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 안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탈세 혐의가 있는 예. 거죠, 일정 부분. 본인이 장관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 하신 뭐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랬다가 장관 지명되고 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증여세를 냈다는 점 이런 점도 예. 논란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위장전입 문제인데 예. 다른 위장전입 예컨대 뭐 예를 들면 유은혜 후보자도 유은혜 장관이죠 이제는 예.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위장전입한 데가 강남도 아니고 네, 뭐 그랬었죠. 강북이니까 잘 좀 봐주세요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강남 8학군이에요. 예. 조명래 후보자 같은 예. 경우에 그게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한 이유를 이유를- 설명하면서 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예. 영국에 있을 때 아이가 있었고 그러면서 아이가 돌아왔는데 적응을 잘 못해서 예. 친구가 있는 데로 보내다 보니까 강남 8학군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럼 왜 강남 8학군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네. 않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그랬더니 뭐 강북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있어서 자꾸 그러니까요. 애들이 때리고 선생님들이 때리고 그래서 예. 그래서 강남으로 강남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대답을 하면 그러면 이제 강북에 있는 학교는 강북에 뭐가 있는 돼요? 학교들은 그럼 전부 다 폭력 학교처럼 그렇죠.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강북 지역구인 의원들한테 또 질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예, 조명래 예. 후보자가 이건 인정을 한 거죠 일정 부분. 물론 뭐 본인이 여러 가지 해명을 하긴 했지만 네. 분명히 잘못됐다. 국민의 감정에서 보거나 국민의 네. 기준에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예를 들면 증여세, 그다음에 탈세한 부분, 그리고 지금 위장전입한 부분은 본인 입으로 사과를 예.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 이거 팩트 체크 차원에서 두 가지는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는 거는 난망이죠. 난망입니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졌죠. 이 거의 상황이면.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철회시키라고. 자, 그럼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해서 가는 거는 이제 완전 물건간 어려워졌고. 거고. 예. 이제 방법은 하나만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냐 말 거냐만 남았는데 그렇죠. 내용상 이 질적인 답변의 방과 숫자로 봤을 때 청와대 부담이 정치적으로 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정도 지금 나온 유장전입 문제나 자녀 재산 형성 문제에 있어서 예. 그 부담이 저는 그러니까 부담이 안 간다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안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담이 가지만 장관 임명을 하지 않을 정도까지 부담은 아니라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으로 일정 부분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야당의 비난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 청와대가 그러면 장관 임명을 철회할 거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의 아하. 90% 이상은 장관 임명을 할 강행할 거라고 거다. 봐요. 예. 그럼 해명할 거는 해명했고 사과할 거는 충분히 사과했다. 사과했고. 예.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은 있다. 전문성은 환경 있다. 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명 강행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봅니다. 예,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국민 감정법하고 실정법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예. 청와대가 임명 강행할 것 같다. 유은혜 예. 장관 후보자처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전망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시간이 돼서 좀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전원책 변호사 모셔갔고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인적 청산보다는 요새는 통합이 화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100일 됐거든요, 취임한 지.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한 점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딴 거 다 빼고 시간이 거 빼고. 없으니까. 예, 그거는. 태극기 집회, 예. 태극기 부대 끌어안는 거 가지고 이거 계속 문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끌어안아서 잘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문제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를 만약에 이제 끌어안게 되면 네. 내부적으로 비박, 복당파로 우리가 얘기하는 분들 예.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정 부분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전체 보수 대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과 만약에 보수 대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른미래당 사람들은 그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부대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사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문제가 되는 네. 거니까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원책 변호사도 김병준 위원장도 태극기 부대는 극우가 아니라 우리 편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뒤로 예. 지금 한 10,000명 정도 당원이 늘어났단 늘어났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태극기 집회 참석자 하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던 이른바 비박계 바른미래당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는 입장이죠. 또. 그렇죠. 그럼 그러면 보수 대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통합되기가 어려워졌군요. 그럼요. 그러면. 그리고 저는 당내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태극기 네. 부대가 만약에 더 많이 이렇게 당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 당권 경쟁에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네. 공천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박과 친박의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예. 보거든요. 세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통합보다는 분열로 가는 단점도 단점도 분명히 갖고 있군요. 있죠. 당연히 그렇죠. 예.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가 주장한 주장을 보면 알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탄핵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헌재 판결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럼 다른 보수 예를 들면 복당파라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 출신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네, 좀 복잡해졌군요.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전지전능하게 판단할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대통령이 뭔가에 꽂히면 특히 그렇습니다. 대운하에 꽂혔던 이명박, 끝내 4대강 사업이라도 했습니다. 박근혜, 딴 건 몰라도 아버지 박정희 유산에 시비 거는 건 용서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꽂혔던 김대중, 도와주면 핵개발 안 한다고 진짜 믿었었고, 노무현은 남북관계만 잘하면 딴 건 깽판 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긴 대법원장도 상고법원에 꽂히니까 별 무리수를 다투다가 이 꼴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평양선언에 꽂힌 것 같습니다. 국회동의 해주면 좋고 안 해주니 밀어붙입니다. 국내 협치는 아예 포기한 분위기입니다. 한미공조 흔들려도 할 수 없고 문 대통령은 평양선언 비준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지만 미국에선 계속 이러면 한국 경제에 해 될 거란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 또 0%대.
금융시장은 패닉입니다. 아무리 북한에 꽂혔어도 지금은 국내외 경제를 넓게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 믿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